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이작가 TV입니다. 오늘은 북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책은 그냥 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러한 책인데요. Don't just do it. 그냥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책인데요. 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부사장으로 계시는 송길영 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마라 책 제가 하이라이트 그 해놓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송길영 부사장께서 쓰신 그냥 하지 마라 책을 제 능력껏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에필로그에 송길영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가늠해보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점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한 몇십 분 만에 요약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렇게 아주 잘 기승전결로 짜여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챕터마다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또 작가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해놨는데요. 읽어가면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나름 숲을 보는 관점에서 큰 제목, 그 다음에 또 작가분이 이 볼드체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그런 소 챕터를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내용 파악이 좀 보다 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프롤로그를 보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보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보았으나 그 보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얻었는가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롤로그에서 송길영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제가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모아서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흔적을 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마이너. 보통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통계적으로 또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로 다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작가는 마인드 마이너라고 본인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과연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를 볼 수 있을까요? 전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단면을 일정 수준만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그 본인의 일로부터 얻은 그런 결론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송길영 부사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의 욕망을 우리는 읽어갈 수 있고, 그런 욕망의 합은 우리가 사회에 합의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욕망을 관찰하고 미래를 보았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를 어떤 세상에 데려다 놓을까? 또 그 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앞으로 4장의 챕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변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윌리엄 깁슨의 얘기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온몸으로 그 변화를 겪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결국은 더듬이가 어떤 분들은 아주 예민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무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프롤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 책에는 4가지 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기시감, 변화, 적응, 그리고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시감 파트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현상들을 가지고 왜 현재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변화의 파트에서는 자, 이런 어떤 변화가 이뤄졌는데 이런 변화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적응 과정에서 그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 것이 답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적응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본인을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단계적으로 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4가지 단계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시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시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기시감이 뭐냐면요. 이게 말하자면 데자뷰라고 하는 겁니다. 데자뷰. 일부는 이런 데자뷰, 변화의 기시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시감은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데 언제 어디선가 이미 경험했던 일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험이 없지만 본 듯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기시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많이 당겨진 그런 그 현실적인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언제부터인가 자동차 광고에 반려견이 안전벨트를 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차에서 하는 행위도 다양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차에서 음악을 듣는 정도였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일을 차에서 한다. 커피도 마시고 유튜브도 보고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자동차 극장도 가고 또 요즘 블루투스 마이크 또 그 이용을 해서 그 앱을 통해서 예, 자동차 안에서 노래방처럼 예, 노래도 부를 수가 있죠. 예, 또 이제 뜨는 용어로 차박이라고 나오죠. 캠핑과 차박.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 마치 과거에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본 듯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디지털 노마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디지털 노마드. 이건 뭐냐면 디지털 기술, 네트워킹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느 곳에서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노마드는 이제 그 유랑하다라는 그런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곳, 즉 재택 또는 회사, 오피스가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도 또는 바닷가에서도 네트워크로 연결만 돼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일하는 장소가 굳이 한 곳이냐라는 질문이 나온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요즘 또 그 회자가 되고 있는 또 유행어가 아니라 기술적인 그런 용어가 하나 나오죠. 메타버스, 가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 모여서 사람들이 졸업식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수업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앞당겨진 미래다라고 작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뭐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설명을 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반려동물, 차박, 디지털 노마드 요 정도로 앞당겨진 미래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작가는 홈카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니 자기 개발을 하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 일례가 홈카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매일 마시고 싶은데 카페 가기는 조심스러우니 이참에 집에 커피 머신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구비하고 고퀄리티의 음료를 만들어 마시고 싶다는 욕망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뭐 세 가지의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침 9시에 마시는 커피는 잠을 깨우는 커피이고, 오후에 마시는 커피는 사회 일원으로 잘 버티고 있음을 나타내는 위로의 커피이고, 4시에 마시는 커피는 회사 생활의 고단함을 달래는 해고소의 커피였다. 근데 과거에 이런 맥락에서는 퀄리티가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이 아니지만 지금은 커피 한 잔에서도 자신의 삶을 더 잘 챙기고 싶은 욕구가 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삶에 대한 기준이 올라갔고 기술이 발달했고 모든 것이 풍요한 삶을 가능케 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희망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해지고 있고, 그 당연한 것보다도 더 디테일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그래서 그 당연한 섬세함이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 문득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본 것이 아닌 것 같다. 흔히 데자뷰라고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본 것.
사실은 본 적이 없지만 본 것 같다고 착각하는 현상. 그런 기시감은 착시가 아니라 처음 관찰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있어 왔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로 속도가 더 빨라졌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변화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와야 될 것들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작가는 세 가지 상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어떤 변화, 계속 변화되는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분화하는 사회입니다. 분화하는 사회에서는 1인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혼밥이라는 키워드도 나오죠. 그 다음에 1인 사회의 분화를 넘어 가족의 해체까지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자손이 없이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려면 사회나 개인이나 효대에 대한 강박을 없애고 독립된 개체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화되는 그런 가족의 해체, 실질적인 해체가 아니라 어떤 가상적인 해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꾸준히 독서하고 운동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어르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기술과 세상이 바뀌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스스로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기술을 저희도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하는 저희도 빨리빨리 배워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변화의 상수는 장수하는 인간입니다. 장수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장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즉 오늘날의 60세는 과거의 60세보다 늙지 않았고 과거의 60세는 여명이 짧았지만 이제는 아니고 나를 부양할 많은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들보다 오히려 부모님 세대가 부유할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효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어르신들도 고령자로 대접받기보다는 스스로 젊게 사는 삶을 택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거에도 변화했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상수 세 번째는 비대면의 확산이다 하는 건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졌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이나 담배처럼 연령을 확인하는 경우 외에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결제해야 되는 시스템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안 해준다. 결국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무인화가 점점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무인화가 되는 것이 이런 요인 때문이라고 이제 작가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무인화 흐름이 단순히 기술 개발이나 우리의 수용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 때문에 더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관계 맺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데요. 계속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작가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들 중에 20, 30대가 많다. 그중 세 분과 함께 연구하는 스터디에 어떤 분이 좀 늦었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다른 분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좀 늦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안 그래도 문자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뭐 이런 상황이고, 제가 시간이 됐으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문자 보냈는데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반응이 흥미로워서 굳이 한 번 더 전화하면 안 돼요?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도 문자 보냈다니까요? 라고 철벽을 치더라. 무려 3번이나. 그래서 물었답니다. 전화가 왜 그렇게 싫은지. 그랬더니 전화는 좀 무리하고 무엇보다도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뛴답니다. 그래서 전화보다는 문자를 하는 편이 더 낫고, 또 어떤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거, 그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얘기를 했죠. 첫째, 분화하는 사회, 그래서 혼자 살고 더 작아진 집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고 더 젊게 살아야 된다. 꼭 기억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비대면이 확산될 것이다. 기술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대면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를 지난 20년 동안 작가는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검증할 수 있었고, 추적할 수 있었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막 닥친 변화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고, 당연히 와야 될 미래가 조금 더 빨리 왔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10년의 변화는 이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 이미 축적된 정보와 지금까지 깔린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변화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 점점 더 빨라지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에게 앞서 말한 변화의 3가지 상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게 있다면 오늘의 그 시도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게 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이다. 즉, 이 3가지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변화, 이 3가지. 혼자 삽니다. 오래 삽니다. 당신 없이도 사람들은 잘 삽니다. 이런 3가지 상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변화를 예측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에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류해야 됩니다. 교류해야지만 지혜를 모을 수 있고 좋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생각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뻔한 말을 늘어놓거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같은 말로 모호하게 둘러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는 어떤 발전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질문을 모으고 거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체크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읽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으면 그 시대의 동시대의 책에서 드러나는 많은 키워드들이 드러날 것이고, 또 신호가 증폭되는 것이 있고 감소되는 게 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서 증폭되는 키워드를 잘 유심히 관찰하고 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읽으라고 했더니 뭐 여기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다이제스트 책 읽지 마라 하는 겁니다. 첨언에 담긴 정보가 저절로 각성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과정에서 얻어지는 훈장,
때문에 노력해라 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중간 결론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Don't just do i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변화의 상수들을 보고 또 감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실행, just do it 하지 말고 이제는 방향이 맞는지 정확하게 고민하고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실히 해라 라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just do it이 아니라 think first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민부터 해라. 자, 이제 그 기시감에 대한 얘기가 끝났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언제 우리 다 할지 모르겠네요. 자, 변화, 가치관의 액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꼭 출근을 해야 하나요? 다른 데서 일하면 안 되나요? 라는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택근무는 2019년 4분기, 즉 코로나19 직전까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사전에는 있지만 실체가 없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라고 재택근무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2019년 4분기 이전까지의 의미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에 수용되어 있지 않던 재택근무를 이번에 상당수의 건실한 기업들이 먼저 도입을 했다. 심지어 해외의 큰 기업들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본사 건물을 물리적으로 두지 않고 재택근무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해보니 성과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렇게 성과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출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전제,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통념이 제거되면 효율을 추구하는 상상은 끝도 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것이 메타버스가 등장을 합니다. 가상공간이 등장을 하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재택근무가 아니라 가상공간 근무까지도 가능한 상황까지 현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선의 원칙이 무너지면 매 단계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혁신이 확산됨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집합된 건물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일했다면 이제는 발리에서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양양에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업무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업무의 산출물이 바뀌고 결과물을 내는 방식도 바뀌면 그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배려할 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평소대로 출근할 것이고 누구는 치앙마이에 한 달 있겠다며 백팩을 메고 떠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업무를 돕는 시스템과 설비 또한 네트워크로 가상화가 되고 플랫폼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변화가 이제 첫 번째로 작가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변화, 의심받는 관행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이 이제는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행일까요? 변화가 급격할수록 기존의 관성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관행을 하나 이제 여기 예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마킹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게 하나의 이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 웃긴 관행이죠. 기업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종이 사용량이 안 줄었다라는 거예요. 전자결제를 올리면 부장님이 그걸 굳이 종이로 뽑아오라고 시킵니다. 그걸 읽어본 다음에 빨간 펜으로 고쳐주며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는 것이죠. 이 윗사람들이 이 수정하는 것, 이거를 권한,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신의 업무가 직원들이 하는 일을 감시, 감독, 지도, 편단하는 것이라 규정하는 분들은 현재의 변화에 당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관행이에요. 요즘은 그런 관행이 없어지게 됐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차를 마시던 음악을 듣던 성과만 내면 된다라는 서구식 그런 발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직원에게 근면함을 요구하며 과정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관행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관행들이 의심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심 속에서 시스템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상당수의 조직이 강제로 재택근무를 해봤는데 성과가 떨어지지 않았다. 재택근무를 거부할 명분도 사라졌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다양한 근무 방식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또 뒤에 나옵니다만 관리하고자 했던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팀장님, 부장님, 임원분들의 역할이 이제는 또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하나둘씩 흔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치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가치관의 액상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액상화는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후에 지반이 약해져서 기존의 건물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진짜 녹아내리듯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제 재택근무의 예를 들어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재택근무를 기피했던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기보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계속 만나왔으니까 누군가를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어도 굳이 왜? 라고 해왔었던 거고요. 마치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익은 자연스러웠던 관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습은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노하우이자 버릇이어서 그것을 깨려면 사고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가치관으로서는 재택근무는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해보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실감했다라는 거죠. 학생은 학교를 가야지라고 했던 믿음, 이것도 하나의 관념과 관습과 또 이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알던 믿음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고, 이런 흔들림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액상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가치관을 스스로 멜팅 다운 시켜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었던 그 세 가지 상수로부터 또 이 생각을 발전을 시켰을 때 기존의 관념과 관습과 그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현재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현재 세계화 플랫폼화 되어 있고, 가상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자동화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유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다. 기존 방식에 잘 적응했던 분들이 당황을 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전환기 또는 성숙기에 접어든 분에게는 기존의 커리어의 경쟁력이 와해됐을 때 어떻게 새로운 경쟁력을 얻을지가 숙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꼰대 얘기가 나와요. 저 같은 꼰대는 한 번에 다 순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개인별 업무 성과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입으로만 일하던 월급 누팡은 다 죽고 사내 정치도 안 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 입만 가진 권력으로 일을 해왔던 꼰대라고 불리우던 그런 사람들은 다 순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년 가까이 재택근무 방식을 시행해 본 결과 그게 통한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 스스로 꼰대라고 하는 거 보니 연체가 어느 정도 되는 관리직일 것 같은데, 재택근무 체계에서 관리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생각해 봤겠죠. 자신이 기여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테고요. 지금 이분은 자신이 일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저 문장은 틀렸습니다. 순장은 같이 죽는데 저분은 혼자 사라질 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선 이제 스스로 일을 해야 된다. 과정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신의 기여가 줄지 않도록 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 글의 교훈은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나의 생산성을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통의 경험, 더 큰 상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작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옛 세대와 현재 세대의 어떤 그 가치관의 갈등, 충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에 대한 얘기, 합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금은 자동화로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이고 노동에 대한 과거의 정의와 지금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개개인의 영역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하는데 이 구조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장기의 개발 시대에 논리를 교육받은 기성세대이다.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으로 수위를 다툽니다. 이미 경제 성장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는데도 아직도 급격한 성장에 맞는 과거의 방식을 놓지 못하고 열심히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고속 성장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즉, 세대 간의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이 아니라면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적응의 노력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소중한 공통적인 경험이 소중한 인풋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공통의 상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상상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경험과 상상력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단기간에 전 인류에게 공통의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그에 따른 반향은 앞으로 사회를 바꾸는데 엄청난 추진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양쪽 세대가 공통의 경험을 가져서 공통의 경험으로 더 큰 상상력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의 가치관을 의심하라라는 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중간 생략하고요.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형태의 변화가 인류에게는 진보를 위한 역경이거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각자의 역량과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인의 가치관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앞으로 유효하겠죠. 어떤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동은 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건 남기고 아닌 것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다시 정의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변화와 위기에서 얻는 소중한 경험이자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세대 간의 공통의 경험 그리고 또 올드 세대의 그런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합의를 위한 출발점을 잘 정의를 해야 하고 그걸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 예기치 못한 예상을 뛰어넘는 큰 변화를 넘겨주게 된다. 그래서 잘 넘겨주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를 기준으로 공존으로 두어서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했으면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적응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여기서 생각의 현행화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알면 다음 질문이 따라올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총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규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해 놓은 기존의 규칙, 각자의 생각이 변화하면 생각의 합인 방식, 커먼 센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변화함으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것이 현용하다 하는 거고요.
짐작하시겠지만 현행화는 누적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의 경험이 더 크기에 업데이트가 그다지 필요 없겠죠. 반면에 기존 규칙에 잘 적응했던 분들은 새로운 규칙을 재설정하는 현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마 현행화의 대상이 되겠죠. 저도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닥쳐보면 저도 많이 뒤처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뭐 여기 떠밀린 적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떠밀려서 적응이 된다 그러면 좋죠. 뭐 지금 택시, 전기차를 몰고 충전하는 택시 그 기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또 콜을 받는 이런 어떤 그 IT 기술이 접목된 택시 기사의 예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택시 기사처럼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이 나의 적응력, 곧 생존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과정이 모두 드러난다 하는 편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누구도 속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도 속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과정별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전체의 무결성을 추적하는 것은 AI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는 속이기가 어렵다. 결과를 어떻게 속인다고 쳐도 과정까지 전부 다 끼워 맞추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더 투명한 방향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투명한 사회에 당신이 얼마만큼 적용했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고 뭐 계산기도 나오고 엑셀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월요일에 김사원이 올린 장표를 박대리가 광속으로 과장에게 토스하고 이 과장은 3일간 잊고 있다가 김 부장한테 넘기고 김 부장은 그걸 곧장 상무에게 올립니다. 상무님은 역시 3팀 최고라고 칭찬을 했는데 실상은 3팀이 아니라 김사원이 만든 것입니다. 아무도 안 고쳤어요. 심지어 이 과장은 3일이나 묵혀놨고요. 이들이 이른바 무임승차자이자 딜레이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그 회사 인트라넷에 모든 과정이 다 남아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중간엔 다 빠져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증거가 남기 시작하면 과정의 충실함을 평가할 수 있고 그 투명성을 기반으로 성실함의 가치가 재정이 되고 무임승차가 사라지고 일의 단계가 줄어들고 그러면 중간에 무임승차자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처음 기한한 김사원에 대한 보상체계는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최근 많은 조직에서 공평보다 공정을 요구하는 흐름이 왜 형성이 되었을까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막무가내의 규칙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평가와 보상에 대한 항변도 누구의 강요나 수능도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회사 선배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저녁에는 소주를 마시면서 내가 널 키워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잘 이끌어주세요. 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다. 직급을 통폐하고 서로를 프로라고 부르는 것. 각자가 동료로 움직이고 개인 평가를 하고 서로의 연봉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것으로 바뀌고 성과급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변화의 징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정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이제는 다 들여다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의 공정의 화두는 무엇일까? 나는 지켰는데 너는 지켰어? 나는 과정에 충실했는데 너는 그 과정도 충실했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과정도 중시하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문제는 이런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작가는 얘기하고요. 달라진 세상에서 누구나 적응을 요구받고 있는데, 왜 누구는 유난히 적응이 어려울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첫 번째로 기존의 법칙이 항구적일 거라 믿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화했는데도 눈 감고 귀 닫고 한마디도 생각하지 않고 관성처럼 예전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이 변하는 동안 내 경쟁력의 현행화를 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셋째로, 지금의 시스템이 최대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순진하거나 무능한 게 아니라 사악한 거예요. 실제로 기업 강연을 가서 사회가 투명성을 요구한다라는 말을 하면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께서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고. 강연에서 열심히 현행화를 통한 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시스템의 변화를 무시하면서 버티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은 그렇다고 쳐도 그 다음 세대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분들이 클레임을 거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신구의 크고 작은 갈등은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과정이 다 투명하다고 했는데요. 점점 사회는 투명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징비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징비록. 과거를 보고 미래를 대비하자라고 쓴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바로 now 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now 데이터. 이제는 현재의 데이터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를 본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볼 수 있으므로 그만큼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다. 그래서 프로스펙티브 방식 하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고 데이터의 해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의사결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의 이슈는 단계별의 충실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끝이 좋으면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모든 단계가 좋아야 된다. 과정이 중요해진다. 과거에는 과거의 중요성을 주로 어떻게 효율을 높일지의 범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이수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도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행화 노력, 데이터 기반에 의한 사고, 이성적 사고, 과정의 충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더 현명해지기 위한 시도를 과감하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작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는 것은 과거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요. 평범한 게 판교 신혼부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장의 키워드에서 이 작가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래와 비교하면서 내 삶의 스테이지에 그러함직한 기준을 세우는 것, 이런 수평 비교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들에 비해서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내 사람이 초라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친구와 동료와 비교해서 그들의 자녀까지 온갖 대상을 비교해서 나의 현재 상태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 이렇게 되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이런 심리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표현이 평균이다라고 작가는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2016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상적으로 쓰인 단어 중 평타가 있습니다. 평균 타율, 즉 보통 정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눈치를 봤던 것이죠. 그 목표가 평타입니다. 내가 더 잘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처지면 문제가 되니 티 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평균을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평균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이 평균인가라고 조사를 하게 되고 물어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국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국민 룰.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룰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신혼부부의 모습에 국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판교 신혼부부. 다시 말하면 판교 신혼부부는 유복한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IT 기업에 다니고, 판교에 IT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만큼의 경제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려집니다. 물론 판교 아파트 값이 둘의 연봉으로는 어림이 없으니 재력이 있는 부모님이 도와주셨겠죠. 선남선녀의 새로운 기준인 셈입니다. 가정환경, 교육수준, 직업, 자산 등 암암리의 하나의 지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룰이라면 정말 이게 평균일까요? 그런데 이런 국룰이 생기는 것은 왜 생기냐면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국룰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한대 라는 심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온갖 국룰이 생겨난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내 평판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어서다.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게 판교 신혼부부라면 출발부터 불행을 잉태한 거죠. 기준이 높은데 그게 기준이라니요. 심지어 그걸 모아놨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룰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국룰을 쫓아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국룰을 쫓아가든 뭐 국룰보다 더 그 나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소유주가 되는 것 또는 장인이 되는 것. 이처럼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거나 장인이 되는 것. 즉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되거나 장인인, 결국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 여기 지금 이쪽이든 저쪽이든 1등이 되어야 된다.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작가는 배블런을 도입을 하는데요. 배블런은 1899년도에 유한계급, 레저 클래스라는 용어를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요. 자본소득이 높아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부유한 그런 유한계급, 부유한 사람들을 유한계급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배블런을 말합니다. 라고 이제 베레짜 교수가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 유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비용을 지불하는 엉뚱한 데 돈을 써서 과시를 하는 것들이 그들한테는 중요한 과업이었다라고 이제 배블런은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은 바쁘게 일하는 삶이 오히려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 아티스트, 장인, 나아가 창의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을 테고 나머지 대중은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결국 자동화 무인한 시대에 바쁘게 일을 하는 삶이 훌륭한 삶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노는 사람들보단 행복을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라고 다시 정의를 내렸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성장에 있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것이 이제 메시지다라는 편은 제가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뭐 SNS, 그다음에 사용하는 브랜드, 그다음에 또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음악이나 OTT의 컨텐츠들, 그다음 뭐 네트워크들, 또 라이프 스타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행복의 척도를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작가는 그 좀 유도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그 전체적인 숲을 또 이야기의 그런 어떤 흐름을 따라가기가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건너뛰었고요. 자, 이제 진짜가 되는 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되는 법. 자,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까요? 자, 여차저차해서 우리의 이야기는 진정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진짜로서의 진정성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간인 나는 뭘 하지? 라는 질문에 그 답이 기술이 아닌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리지널리티, 저작권을 가져야지 기술이나 기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시자가 되어야 해요. 오리지널리티가 없이 기술을 습득하면 기술이 자동화되기 시작을 했을 때 나의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창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숙련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과거처럼 도제로 들어가서 기술을 익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며 누구한테 배울 것인지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아까 제일 앞에서 think first 얘기했었죠. 그래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진짜인가
라는 걸 보면 두 가지 덕목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한다는 것, 의지의 문제이고, 둘째로는 전문성의 문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것을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갖춘 순간 우리는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장인 또는 예술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의 주체가 나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앞서 얘기했듯이 진짜가 된다라는 거죠. 진짜가 된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첫째,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둘째,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내가 해야 그에 따른 전문성과 주체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인재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해됐던 거예요. 발견되다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걸 전략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고 의도가 없었어요. 그저 내 삶에서 건실하게 구현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대세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요즘 빅데이터, 메타버스 유행이야? 누가 하고 있었지라고 물을 때 진즉부터 하고 있었던 이가 발견되는 거다. 무언가 뜬 다음에 하면 편승한 사람이라 깊이가 깊지 않다. 축적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워가 되지 말고 먼저 시작하고 오래 하자. 뭘? 우리가 원하는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남한테 시키지 말고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작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뜰 것 같은 아이템을 골라 잡는 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각자가 하고 싶었던 것, 꿈을 꾸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을 지속하면 어느 순간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의 꿈을 탐색하거나 가져오는 것은 승산이 없습니다. 내 것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즉 노력하시라 하는 거고요. 다음에 고민의 총량을 팔아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진정성이 가능하려면 철학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미 소비 시대에는 상품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상품이 되기 때문에 철학이 팔리는 것이지 물질이 팔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과 스토리가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다. 우리의 철학을 어떤 성장과 어떤 스토리에 담아낼지가 중요하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예전에 레드 오션, 블루 오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즉 그 경쟁의 문제에 있어서 무한 경쟁의 레이스에 들어가기 싫으면, 즉 블루 오션에 들어가고 싶으면 나만의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독창성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다. 독창성이란 한번 멋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꾸준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이제 고민의 총량에 대한 얘기 마지막 나오는데요. 고민의 총량이란 내가 했던 시도의 총합이므로 내 전문성 및 숙고의 결과를 파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의 축적도 있지만 이해와 지식의 총합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박함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결여되어 있으면 노동을 팔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노동은 AI가 나중에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동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거의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현행화에 대한 또 성장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생산 기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화 요구가 크지 않았던 것인지 모릅니다. 기존의 경쟁력으로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인간의 수명이 짧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반대로 혁신이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내 업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요. 그만큼 내 업을 현행화하라는 요구가 더 커질 것이므로 성인에게도 현행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재사회화입니다. 재사회화는 개인의 중요한 미션인 동시에 조직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이 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합니다. 해외 기업에서는 자기 역량을 업데이트하는 건 철저히 본인 책임이어서 그걸 못하면 잘리죠. 그러나 한국은 얼마 전까지 종신 고용의 미덕이 통용되었기에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비슷한 이들이 모여서 돕는 구조였다 그러면 이제는 어벤져스처럼 이미 완성된 이들이 모이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 개인은 먼저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업데이트해서 준비가 된 상태가 돼서 자기 스스로가 어벤져스의 한 일원이 될 수 있게끔 미리 갖춰줘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부장님이 알고 있는 수직적 관계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재사회화가 필요해요. 과거와 같은 종신계약도 통하지 않는 마당에 각자가 인간으로서 가진 존엄함을 인식해야죠. 이런 재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장님들은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대등함을 인식하는 대신 이것이 감히라고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관습과 구태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네, 좀 씁쓸합니다. 계속 현행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 현행화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배경 능력이나 경력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업무 경험이 있지만 또 배우는 것이죠. 다른 말로 커리어 관리라고 합니다. 이 노력을 나이 들어서도 살아가는 내내 하게 될 것입니다. 업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인간은 상호작용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도 평생 계속되어야 된다. 계속 배우라는 것이죠.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자신을 성장을 해서 어벤져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발견되어지고 또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다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에필로그까지 왔습니다. 오랜 시간 걸렸는데요. 지능화의 연결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의 삶은 현생 인류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숙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변화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것까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공감을 얻지 못하고 너무 늦게 움직이면 새칭 꼰대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고 현행화를 통해서 나의 능력과 사회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재사회화입니다. 재사회화는 깨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과거의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변화에 맞춰 혁신을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를 과거가 아닌 현재에 나아가 미래에 있게 할 것입니다. 제 설명 첫 모두에 이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었죠. 마지막으로 송길영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가늠해보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점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책 리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읽으면서 또 제 생각을 넣으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 리뷰를 제가 이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치면서 제 생각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 유튜브 채널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으면서 그 채널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채널에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한 그 내용은 판교 신혼부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판교 신혼부부, 젊은 분들의 어떤 표준 또는 이상 또는 목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재밌게 받아들였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고 디지털 노마드가 말하자면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 내용대로 개인의 삶이 미세하게 분화되고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며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젊은 분들의 삶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9세대, 꼰대, 늑다리라고 불리는 그러한 분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쌓아 올렸던 아주 강한 그런 관념을 내려놓고 이 시대의 변화를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여서 심지어 그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다운 스마트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9세대, 꼰대, 늑다리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반성을 하면서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작가TV였습니다.